가진 것도 없이 아들 인생에 짐만 되는 늙은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어디서 감히 노망난 시골 할망구가 신성한 병원 로비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며느리가 제 뺨을 후려치며 내뱉은 말입니다. 아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그렇게 무릎 꿇은 채 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거대한 병원의 설립 멤버이자 30년간 수술실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 온 전설의 수간호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느낌의 대형 병원 로비였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는 가운데 고급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낡은 옷차림의 노인을 밀쳤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나뒹굴며 정성스레 쌓은 도시락통을 놓쳤습니다. 반찬 국물이 대리석 바닥에 튀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명 소리가 울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여자의 독설만이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경멸에 찬 눈빛으로 삿대질하는 여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노인의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깨진 안경,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외면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복수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통쾌함에 박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2 이순자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저는 제 손으로 일군 병원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입니다. 40년 전 저는 작은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25살의 새댁이었고 남편은 공사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저녁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며 저는 동네 의원에서 붕대 감고 주사 놓는 일을 배웠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보람은 컸습니다. 환자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흘러 저는 어느새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들 준수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은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키워야 했고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중환자실 당직을 섰습니다. 주말에도 응급실에 나가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제가 일하던 의원이 확장을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믿고 병원 설립 초기 멤버로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의원은 종합병원으로 다시 대학병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의 미래한 국병원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간호부장까지 올랐습니다. 30년간 수술실과 병동을 오가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밤샘 수술도 수없이 했고 응급 환자가 오면 명절에도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아들을 의과대학에 보냈습니다.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남편 산소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준수가 의사 됐어요.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동시에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던 해 병원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최미라였습니다.
미라는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명문대 의대를 나왔고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이 좋았습니다. 수술 실력이 워낙 뛰어나 병원 내에서도 차세대 에이스로 불렸습니다. 아들 준수가 미라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과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라도 준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만난 미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라 씨, 우리 준수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준수 오빠 잘 챙길게요. 그 미소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미라의 친정에서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렸고 하객만 30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낡은 한복을 입고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어머니 되시는 분인가 봐. 참 수수하시네.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 부부는 미라 친정 근처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폐가 될까봐 예전에 살던 작은 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찾아오면 반찬을 싸주고 용돈을 쥐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들 집에 직접 찾아갔을 때 미라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러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 보러 오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집에 함부로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아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저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저를 불렀을 때 저는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손녀는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미라는 저를 산후조리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 애기한테 세균 옮을까봐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위생관리가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지저분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녀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선물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수 뜬 스웨터와 금반지였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미역국도 끓여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준 미라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 식구들만 모이기로 했어요. 미리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손녀의 돌잔치에 친할머니는 초대받지 못한 것입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케이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물을 문 앞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의 가족이 아니라
지워야 할 과거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며느리 최미라는 대외적으로는 슈바이처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 홍보 영상에는 항상 미라가 등장했습니다.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모습,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모습,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미라를 젊은 의료인의 귀감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시청자들은 감동했고 댓글에는 칭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안에서 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제가 아들 집에 가면 미라는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어머님, 요즘 배달 음식이 더 위생적이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오시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우, 전복, 랍스터 같은 비싼 식재료로 상을 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와 전을 부쳤습니다.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미라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에 가 있어요. 장인어른이 편찮으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명절에 친정만 가고 시댁은 외면한 것입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친정 부모에게는 명품과 보약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습니다. 가끔 아들이 생활비를 주려고 하면 미라가 가로막았습니다. 오빠 어머님한테 그렇게 많이 드리면 안 돼요. 돈 관리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아들이 미라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며느리 말이 맞아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결국 저는 한 달에 30만 원씩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미라는 현금으로 던지듯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아껴 쓰세요. 저는 그 돈을 받으며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30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제는 구걸하듯 생활비를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미라의 말투였습니다. 어머님, 냄새나니까 제발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어머님,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세요. 창피하잖아요. 어머님, 손녀 만지지 마세요. 손이 지저분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짐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돈 어디 숨겨놓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황당했지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남편의 유품을 버렸습니다. 낡은 시계와 만년필, 결혼 반지까지 쓰레기통에 던져놓았습니다. 어머님, 이런 고물 왜 보관하세요? 집만 지저분하게. 저는 그날 쓰레기통을 뒤져 유품을 건졌습니다. 먼지투성이가 된 남편의 물건들을 닦으며 오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웠어요. 아들 준수는 며느리 집안의 위세에 눌려 저를 모른 척했습니다. 미라의 친정은 거대한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수십 개의 병원과 요양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의 아버지는 의료계의 거물이었고 정치인들과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아들 준수는 그런 장인어른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장인어른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아들은 더욱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하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을 만나면 얼굴이 초췌해 있었습니다. 준수야, 너 괜찮니? 얼굴이 왜 그래? 아들은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 집에 오지 말아줄래? 미라가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알았어, 준수야, 엄마가 조심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투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저는 정말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미라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습니다. 미라가 하라는 대로 했고 미라가 싫어하는 것은 피했습니다. 저를 만나는 것도 저에게 전화하는 것도 미라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과 미라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양원 보내는 거 어때?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참고 견뎌도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금지옥 옆 손녀 지민이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아들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병원에 입원했어. 상태가 안 좋아. 저는 달려갔습니다.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막아도 손녀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미라와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저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하고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손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아, 할머니가 왔어.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유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차트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병원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의사들의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미라는 의사들에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뭡니까? 언제쯤 나아질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의사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재로선 원인 불명입니다. 더 검사를 진행해 봐야 합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앉아 손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지민이만은 살려주세요. 남편에게 기도했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원을 떠나지 못하고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미라는 저를 내쫓으려 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손녀가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해졌고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자판기 앞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미라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 그 임상 실험? 미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민이 이름 넣어서 데이터 조작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어차피 내 딸이니까 의심 안 받아.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신약 성공하면 주가가 얼마인데.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친딸을 불법 임상실험의 도구로 쓰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조작해서 신약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녀의 생명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라에게 달려갔습니다. 이 나쁜 년아. 저는 미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친딸인데. 미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미쳤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미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살려 당장 그 실험 중단해. 하지만 힘이 달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저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라는 옷을 털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정말 끝까지 말썽이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손녀 걱정에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아요. 집에 모셔다 드리세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더 아픈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말입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칠까봐, 손녀한테 피해갈까봐 참고 살았던 세월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미라가 손녀를 도구로 쓴다면 저는 이제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장롱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장롱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선물로 사준 장롱이었습니다. 저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옷가지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낡은 천으로 쌓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이 나타났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저만의 간호일지였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속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병원 설립 초기부터 있었던 모든 비리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리베이트, 대리수술,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 말입니다. 특히 미라의 친정 아버지가 저질렀던 일들이 뼛속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기록했냐고요? 간호사의 본능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환자 이름, 날짜, 사건 내용, 증거들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미라와 그 집안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최미라, 내가 감히 내 손녀를 건드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쓴 그 병원장 감투, 내가 벗겨주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복수를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를 무너뜨리려면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수첩의 내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범죄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오래된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허름한 청소부 복장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병원 청소 아주머니께 받은 옷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보관해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니 더욱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일했던 그곳, 제가 청춘을 바쳤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간호사가 아닌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청소부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섞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든 청소부 한 명이 늘었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저는 병원장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직 의사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도구를 들고 병원장실 앞으로 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들이 사용하는 마스터키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장실은 화려했습니다. 값비싼 가구들과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영수증, 메모지, 찢어진 문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쇄기도 확인했습니다. 파쇄된 종이들을 모았습니다. 나중에 맞춰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이사님, 그거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베이트는 항상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라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약품 단가 조작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청소부로 위장해 병원을 누볐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미라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병원 뒤편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영업사원이 검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날까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찍었습니다. 현금 다발을 받는 미라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이 게시판 앞에 모였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병원장님 아니야. 진짜 리베이트 받는 거야? 하지만 미라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뻔뻔해졌습니다.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음의 세력의 조작입니다. 미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려는 겁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미라의 말을 믿었습니다. 평소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의 사진은 곧 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미라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위기를 느낀 미라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게시판 사건 이후 미라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셨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집에만 있었는데 왜? 준수야, 무슨 일 있니?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가 자꾸 엄마 이야기를 해요. 혹시 병원에 온 적 있냐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야, 손녀 보러 한 번 갔었지. 그게 다야.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미라가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도 이상했습니다.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기곤 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녀를 지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택배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딩동. 저는 겁이 났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려는 순간 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을 쳤고 문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라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미라는 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라가 말했습니다. 손녀 걱정도 많이 하시고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시고.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그래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미라가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였습니다. 여기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날 요양원에 보내겠다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위한다고? 나를 버리려는 거잖아. 미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곳인데. 저는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아들이 망설였지만 미라가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라가 본격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장한 남자 둘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처럼 보였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족분이 요청하셔서 왔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해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 안 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남자들은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골목 끝에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구급차가 아니었습니다. 로고도 번호판도 이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설 구급차입니다. 미라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저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제 팔이 꺾였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끝입니다. 미라는 저를 정신병원에 가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은폐할 것입니다. 손녀도 증거도 모든 것을 말입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차 문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남자가 제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뒤에는 경찰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사설 구급대원들은 당황했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놓았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급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예요, 철수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철수? 30년 전 제가 도왔던 그 아이였습니다.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던 고아였습니다. 저는 병원 몰래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학비도 대줬습니다. 그 아이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철수야, 정말 너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철수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 팔의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은 위험합니다. 미라가 있으니까요. 철수는 제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 차로 가시죠. 안전한 곳으로 모실게요. 저는 철수를 따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철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요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미래한 국병원의 비리 의혹들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언론에 나왔어?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철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장관이 됐다고? 철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부장님 덕분입니다. 부장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저는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의 악행, 손녀의 위험, 제가 모은 증거들까지 말입니다. 철수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수야,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뭐든지 말씀하세요. 며느리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어. 세계 의료 포럼이라고. 저는 그곳에 가야 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세계 의료 포럼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그 행사를 몇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의료인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미라에게는 자신을 과시할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복수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철수와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죽 수첩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대형 호텔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미라를 향해 셔터를 눌렀습니다. 저는 뒤편에서 지켜봤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미라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미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의료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입니다. 환자를 위한, 생명을 위한 의료를 말입니다.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의료라고요? 자기 딸을 실험도구로 쓰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철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는 행사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음향 담당자에게 뭔가 건넸습니다. 바로 제가 준 USB였습니다. 미라는 계속 연설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항상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료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미라가 당황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에 무언가 떴습니다. 녹취록이었습니다. 아, 그 임상 실험? 지민이 이름 넣어서 데이터 조작해. 미라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사진이었습니다. 미라가 현금 다발을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리베이트는 항상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미라는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저침의 노인네 짓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미라와 마주 섰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순자입니다. 이 병원의 설립 멤버이자 30년간 이곳을 지킨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시어머니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저 여자가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라가 제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무대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라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손녀를, 자기 친딸을 불법 임상실험에 이용했습니다. 신약 승인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떴습니다. 검은 가죽 수첩의 페이지들이었습니다.
30년간의 비리 기록이 하나하나 공개되었습니다. 리베이트 내역, 대리수술 기록, 마약류 불법 유통까지 말입니다. 특히 미라의 친정 아버지가 저질렀던 범죄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미라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 준수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수야? 아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행사장이 숨죽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제 아내가 저질렀던 의료사고도 있습니다. 아들이 고백했습니다. 환자 한 분이 수술 중 사망했습니다. 제 아내의 실수였지만 저는 그것을 덮었었습니다.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협박에 굴복해 살았습니다. 제 어머니를 외면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최미라 씨,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이건 음모야. 하지만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미라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미라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증오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미라가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절대 용서 안 해. 저는 천천히 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저는 미라의 의사가운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병원장 명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뜯어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는 명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늙은이라고 했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양심을 가졌고 너는 탐욕만 가졌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병원은 내 땀과 피다.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수사관들이 미라를 끌고 갔습니다. 미라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로비에서 뺨을 맞던 그날처럼 이번엔 미라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 병원 복도를 뛰던 모습, 아들을 키우며 밤샘 근무를 서던 모습, 손녀를 처음 본 날의 기쁨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수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미래한국병원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이사진들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병원은 공익재단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위한 진정한 의료를 실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은 제게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곳을 선택했습니다.
소아병동이었습니다. 어린 환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소아병동에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 대신 편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콩쥐와 팥쥐 같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란다. 아픈 보호자들도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아파 밤새 울던 어머니들, 손자를 걱정하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이 곧 나을 거예요. 제 말에 보호자들은 위로받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왕할머니 간호사라고 불렀습니다. 소아병동의 천사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불법 임상 실험은 즉시 중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병원 봉사활동을 합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간호사가 될래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민이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야. 아들 준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시골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합니다. 명절이면 찾아와 제게 절을 합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며느리 미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끔 면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라가 감옥에서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저는 병원 복도를 걸어갑니다. 72의 나이지만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저는 소아병동 문을 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 화려한 지위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따뜻함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는 늦게 올지언정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양심을 지키며 사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온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